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일본 언론들이 오늘 일제히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가기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배제 여부는 내각회의가 끝나는 오전 11시를 전후해서 알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와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 주재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일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은 계속되고 있고 협상 중에 미국은 9월 1일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나머지 3천억 달러 제품에 대해 10%의 소규모 추가 관세 부과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며 급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1.05%,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9%, 나스닥 지수는 0.79%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측은 북한이 오늘 새벽 2시 59분경 그리고 3시 23분경 함경남도 영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 단거리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질문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아주 잘 통제되고 있다며 미사일들은 아주 일반적인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네, 오늘은 8월 2일 D-Day입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여부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오늘 11시를 전후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시장의 변동성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슈와 함께 이번 주 우리 증시가 좀 크게 빠졌습니다. 특히나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코스피는 2017선까지 내려왔습니다. 7개월 만에 종가 수준으로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어제 1% 넘게 빠졌습니다. 620선에서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또 어제 코스닥 시장은 장중한 때는 610선까지 터치를 하면서 연중 최저점을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도 격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방콕에서 양자회담을 했지만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화이트리스트 배제 여부가 발표되게 되는데 함께 시장 상황까지 엮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국내 대표 화장품 기업인 이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건강의 실적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도 완전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월가 산책 시간에는요. 한일 간 갈등 구조가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부흥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살펴보고요. 이어서 구글이 현금 보유고에 있어서 10년간 현금 보유 세계 1위 기업을 차지해온 애플을 제치고 세계 1위 기업이 됐습니다. 함께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이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저희가 좀 헤드라인에서도 전해드렸는데 일본의 언론들이 일제히 오늘 이제 한국이 100세 국가에서 제외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좀 기정사실화돼 가는 분위기인데 오늘의 장 변동성도 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중요한 날이지만은 안 좋은 날입니다. 네. 여러 가지 관련돼서 오늘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악재가 겹겹이 쌓여서 출발하는 오늘 시장 흐름이다 보니까 좀 우울하죠. 날씨도 더울 것 같은데 좀 우울한 분위기로 시작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무엇보다 지금 화이트리스트 제외 관련된 얘기로 봤었을 때는 일단 지금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도 한일 장관급 회의가 열렸었고 뭔가 장관급 회의에서 뭔가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서로의 분위기를 타진하면서 뭔가 좀 찔러보는 분위기 정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했는데 여전히 묵묵부답이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하나 그 의원들이 방위를 해서 나왔던 여러 가지 변화를 좀 더 기대했던 부분들, 특히 방일 의원단이 아무래도 어떤 찬밥 대우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만큼 강하게 일본의 입장들이 반응을 하고 있다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동향들을 봤을 때 오늘 또 한미일 외교 관련된 장관회의도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존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 여전히 화이트리스트 관련돼서 일본의 입장들은 여전히 진행을 하겠다는 관점들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이제 시장 반응이 가장 또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시장은 시작부터 좀 밀리겠죠. 특히 미국의 하락세와 최근에 나온 부진 때문에 만약에 2000선 하회할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면서 오늘 시장을 대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만약에 화이트리스트가 제외가 확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저희 시장 반응 같은 경우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악재나 우려감이 좀 컸었던 부분들 쪽이 반영됐다가 악재가 노출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오히려 일단 벌어질 거 벌어졌네 이런 관점 쪽에서 시장의 반응은 저점에서 일단 반등 시도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나오지 않을까. 즉 악재 노출이죠. 그런 반응에 대한 가능성도 일단은 타진해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오늘 장중 동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기적인 동향들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영향이 중기적으로는 높다는 관점과 함께 그런 관점 쪽에서 한국의 이제 대응이 어떻게 나가느냐라는 반응들. 특히 만약에 이렇게 되면 정부의 국산화가 조금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들어서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이나 가장 다급한 거는 지금 제조사들이죠. 제조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안 되겠다. 일본의 영향력에서 빨리 벗어나야겠다라고 해서 기존에 아마 부품이나 소재 관련돼서 일본 쪽에서 굳이 그 절차가 좀 간편하고요. 가성비가 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아무래도 어떤 품질이 균일하다 보니까 그냥 일본 거를 그냥 어떤 습관적으로 썼던 부분들이 많은데 이를 좀 국산화로 빨리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고 테스트와 양산까지 나오는 기간들이 보통 한 1년 이상 걸렸던 부분들을 단축시킬 것 같습니다. 급하다. 빨리 해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한 6개월 내로 단축시켜서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부품 소재주 쪽에서는 오히려 실적에 대한 기회가 더 확산될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봤을 때 호재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종목들은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 제외가 확정됐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오히려 좀 강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오늘 타겟으로 맞출 흐름은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시장 자체는 워낙 부진했고 힘들었기 때문에 오늘도 기대감은 없는데 첫 번째로는 부품 관련된 소재 관련된 국산화 종목들은 오늘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들. 두 번째는 화이트리스트가 제외되게 되면 어떤 일본 불매 운동이 더 격화된다라고 했었을 때 또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애국 테마주들이 조금 더 장중에 탄력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그 테마와 섹터 관점 쪽에서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현재 국제사회에서도 조치를 좀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에 로이터 통신은 이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는 이행에 대해서 미국이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오늘 좀 백색 국가 제외가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시행까지는 좀 3주 정도 남았는데 여론을 의식한 아베가 이와 같은 좀 결정을 철회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베가 아니죠.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아베 전략을 보게 되면 일단 어떤 실리보다 명분을 더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어떻게 좀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을 길들여야겠다. 그리고 나의 입지를 좀 더 강화시키겠다. 특히 정치적 입지를 좀 더 강화시키겠다는 의도가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예 이럴 의도가 없었으면은 시도도 안 했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어떻게 보면 아베의 의도는 자기 자신의 충분한 정치적인 입지를 확보하는 데 충분히 이용을 하고 있다. 관점적으로 봤을 때 지금 나오고 있는 화이트리스트 관련된 쪽도 주변에 그리고 글로벌 여론에 무관하게 그냥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아무리 미국의 반대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미국이 쓰는 전략 똑같이 쓰는 상황들이죠. 보호무역과 관련된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권을 통해서 상대국을 압박하겠다라고 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들은 그대로 미국을 따라한다고 한다면 니네도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해? 뭐 이런 반응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중재라든가 휴전에 대한 요청들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오히려 그냥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는데 무게를 두고 여러 가지 현상들을 대응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와 함께 오늘 방콕에서 이 한미, 미일 그리고 한미일의 외교장관 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좀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주게 될까요? 아마 적극적으로 미국이 중재한다는 얘기는 이런 그 폼페이오 장관이나 이런 측근이 아니라 직접 전화를 했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했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잘 쓰는 거 있죠. 트위터를 통해서 강한 압박을 했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미국의 입장은 일단 여러 가지 실리를 따졌을 때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여파가 자국한테도 끼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 자국의 기업들한테도 미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만약에 한국과 일본이 갈등이 깊어지게 되면은 이제 북한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가는 게 아닐까라는 특히 동북아 쪽의 여러 가지 질서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들, 특히 지금 북한, 중국, 러시아는 똘똘 뭉쳐서 이제 자기네 길로 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거기다가 지금 한국과 일본이 삐긋거리고 어떻게 보면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쪽으로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우려감은 크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이 유치한 상황 쪽에서 아베 입장과 함께 같이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의 미국의 의중에 따라갈까라는 쪽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좀 적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미국이 중재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큰 영향력을 아직까지는 발휘할 수 없을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여전히 일본의 의도대로 따라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일에 하나, 특히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은 한 30-40%는 열려 있습니다. 오늘 관련돼서 미국이 너무 좀 이제 강하게 만약에 저희가 알게 모르게 압박이 들어왔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연기 가능성이나 아니면은 추후에 재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가능성도 물론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부분만을 너무 믿고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관련된 쪽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쪽을 어떤 후로 바라보는 쪽은 일단 그렇게 크게 어떤 시장 대응할 때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단 시행한다. 그리고 일본의 의도가 이런 쪽으로 나간다라는 거를 염두를 하고 전략을 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국산화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은 일단 화이트리스트를 일본이 시행을 하건 안 하건 간에 그동안 우리가 너무 느슨하게 대응했구나라고 하는 자각이 좀 더 커져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제외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계속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무게를 두면서 시장 대응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중요한 이슈이니만큼 오늘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대표 화장품 기업이기도 하죠. LG 생활건강과 이 아모레퍼시픽의 실적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급락했는데 이렇게 다른 실적을 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화장품 관련주들 요즘 변화가 참 힘들죠. 혹시 앵커님도 일본산 화장품에서 국산 화장품으로 바꾸셨나요? 저도 원래 일본 화장품을 쓰지 않았는데 주변을 보니까 일본 걸 쓰는 분들도 다 바꾸더라고요. 네, 그렇죠. 민감성 피부시군요. 네. 일단, 관련돼서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은, 화장품 쪽도 어떻게 보면은, 일본산 불매 운동에 대해서 약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흐름인데, 근데 이 부분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작용을 하지 않는 부분들이 오히려 어떤 지금까지 보여줬던 어떤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 보니까 고평가에 대한 부담들이 그대로 직격탄으로 맞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기대했던 하나의 또 성장 동력이었던 중국 쪽에서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이를 그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게 지금 현실이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화장품주에 대한 시각들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두 회사가 실적이 크게 갈립니다.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매출은 약간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35% 줄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모레퍼시픽 쪽에서 사드 배치 이후에 나왔던 한알령인 2017년도 2분기보다 더 저조하고요. 특히 국내 쪽에서는 로드숍이 침체가 계속 가세되고 있고 해외 사업 쪽은 중국의 공격적인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느라고 한 50% 이상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숨이 좀 커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분위기죠. 특히 LG생활건강은 아직까지 어떤 음료나 다른 부분들 쪽에서도 어떤 실적에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를 다 합쳤었을 때 화장품 부분 같은 경우도 뚜렷하게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매출 자체도 2분기에 한 11% 이상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12% 이상 증가해서 3천억 대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걱정 대비해서 우려 대비해서 장사 잘했다라는 관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특히 LG생활건강이 강점을 갖고 있는 쪽이 프리미엄 라인이라고 합니다. 후, 숨, 오휘 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고요. 와이프한테 미안하네요. 이런 쪽 사준 적도 없다 보니까 좀 미안한 생각이 드는데 매출이 한 24% 늘어났고요. 게다가 중국 법인 화장품 자체도 한 30% 매출이 늘어나는 그런 분위기로 보여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LG생활건강이 아모레퍼시픽보다 더 잘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어떤 럭셔리 브랜드를 가장 잘 키워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지금 이제 중국의 분위기도 어떻게 보면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는 딱 격차가 두 가지로 바뀌고 있는 상황들인데 첫 번째는 저가나 가성비를 따지는 화장품 쪽의 기초 관련된 쪽은 이쪽이 많이 또 잘 나가고 있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 어떤 럭셔리 브랜드라고 하는 유럽, 미국 브랜드, 일본 브랜드와 함께 어떤 고가 화장품 라인이 잘 구성되어 있다고 하게 되면 이 두 가지 쪽으로 봤을 때 어떤 저가 브랜드는 중국의 로컬 업체들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럭셔리 브랜드는 해외 어떤 명품 브랜드들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국내 화장품 업체들이 설 자리가 약간 없어진다는 관점 쪽에서 지금 우려감이 좀 큰 부분들인데 오히려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약간 명품 브랜드 쪽으로 포지션을 취하면서 어느 정도 실적을 맞춰가기 시작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생존하는 살아나는 업체라고 바라봐야 되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화장품 업종 전반적인 시각을 봤었을 때도 아직까지 뭐 방한 외국인이 증가세다, 면세점 매출이 증가한다라고 하더라도 구매력 자체가 그리고 또 국내 화장품 쪽의 경쟁력이 그만큼 살아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한방 이미지죠. 국내 업체들이 가장 중국 쪽에서 가서 성공했었던 모델 중에 하나가 한방을 기초로 한 여러 가지 화장품들이었는데 이거 지금 중국 로컬 업체들이 다 따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음도 비슷하게 따라하는 업체들까지 나오다 보니까 일단 이에 경쟁력을 많이 잃었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이런 어떤 포지셔닝 자체를 잘 가져가서 실적을 끌고 나가는 업체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전반적인 화장품 업계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낮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보수적인 시각적으로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 종목들까지 짚고 왔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5조 8천억 원에 대한 추경안을 확정했습니다. 오늘 본회의 처리를 시도하게 되는데 약 30분 전에 나온 뉴스에 따르면 국회가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후로 또 연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추경안 관련 사항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답답합니다. 빨리빨리 좀 해결해서 그나마 네. 뭔가 여러 가지 변화를 좀 끌어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금액 가지고 싸우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외풍은 상당히 거세지는데 우리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대응한다고 하게 되면 아직 심각성을 잘 모르지 않나라는 생각 쪽에서 좀 답답하고요. 특히 올해 성장률을 한은이 2.2% 달성할 걸로 봤는데 지금 나오는 기조를 보게 되면 턱없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2%도 달성하기 힘들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지금 6월 말까지 올해 총 예산의 291조 중에서 65%를 집행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률 기여도가 1.1% 정도를 했던 부분들인데 그럼 나머지 한 35%가 올해 집행이 되고 이어졌었을 때 하반기는 2%대를 끌고 가기는 턱없이 모자란 숫자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다가 어떤 부분적으로 추경 예산안에 한 6조 가까운 쪽을 투자를 해서 경기 부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부 예측으로는 한 0.1%포인트 정도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어떤 정부의 어떤 기여도와 지금 어떤 그래도 주축으로 삼고 있는 소비 쪽 이런 쪽까지 다 같이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지금 나머지 예상과 함께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2%가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떤 지금 추경뿐만 아니라 어떤 성장 동력을 돌릴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부분들, 대표적으로 재정 정책과 함께 통화 정책도 아마 추가적으로 아마 올해는 하반기에 금리를 한 2번 정도는 더 떨어뜨려서 계속 뭔가 활로를 불러일으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인데 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흐름들 대한민국이 화이팅할 수 있게 앵커님도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스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내외로 좀 중요한 이슈들 많은데요. 출발 증시와에 대해서 함께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글로벌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 산책 시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일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와 함께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부흥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중국 관영 언론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와 관련해서 좀 시장에는 새로운 판도가 짜게 될까요? 네,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갈등이 지금 최악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히려 이런 때 중국 반도체 산업이 부흥을 맞이할 것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선은 한국에 대해서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양국 갈등을 소개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면서 중국도 영향을 받겠지만 반도체 산업의 기회를 만났다는 게 이제 중국 언론 통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미국과 일본 또 한국 반도체 연맹이 이번 한일 갈등으로 금이 갈 경우에 이 반도체 산업의 사슬 구조가 느슨해져서 중국 기업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부분을 예상했습니다. 우선 지금 일본과 한국 몇몇 기업이 중국을 산업 사슬에 끌어들이거나 부분 산업 사슬을 중국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라 전망이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독보적인 반도체 첨단 소재를 생산하는 일부 업체가 중국에서 생산할 가능성을 좀 제기했는데요. 여기에 또 한국의 반도체 부품 제조 업체에서는 국내 생산 능력을 중국으로 이전할 것이라는 부분까지도 전망이 됐습니다. 일본의 소재와 한국의 생산 능력이 모두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에 이 중국 반도체 산업의 완전성이 높아지고 세계 반도체 제조업에 중추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인데요. 앞서서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즈에서 보도했던 당에 따르면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타격이 있겠지만은 이 중국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핵심 경쟁력을 향상할 기회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치적 리스크가 공급 상승만 흔드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본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우선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중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삼성전자는 중국이 만든 대체품을 실험하기 시작했고, 물론 중국의 반도체 소재는 일본산 제품에 비하면 수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기간에 일본산 제품 재취하기는 어려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 중국은 이제 국가 차원에서 반도체 굵기를 앞세우면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전 공정에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소재가 되는 광물 자원 같은 경우도 풍부하면서 특히 불화소수의 원재료인 형석 같은 경우가 세계 생산의 60%가 바로 중국산입니다. 한번 공급망이 자리 잡으면 좀처럼 파고들기 어려운 이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의 분열은 중국 기업에게는 틈을 파고도 호재가 될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우선 반도체 산업 분석가죠. 마크 뉴먼에 따르면은 이 반도체 공급망 전체를 개발하려고 하는 중국에만 이득이 되는 것이라는 부분을 지적했고요. 이미 리튬이온 전지에 활용되는 음극 같은 경우는 2008년에 9.8%였던 일본산 제품 비중이 2018년에는 11.8%가 떨어졌습니다.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에 8.9%에서 79.8%까지 올라갔는데요. 이 반도체 산업의 절대 강자로서 또 한 번의 도약을 하려고 했던 우리나라 기업 역시 타격을 입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삼성전자는 새로운 목걸이로서 비메모리와 파운드리 분야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이를 위한 각종 지원을 집약해도 모자랄 상황에서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부분의 암초를 만난 현재 상황입니다. 우선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이 가장 중요하기에 이 소재 공급 업체를 바꾸려는 걸 꺼려하는데 이 소재의 미세한 변화도 생산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이 반도체 쪽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라고 할 수 있는 대만의 TSMC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국자에선 공정용 포토레지스트를 수출 규제 대상에 올린 직후에 EUV 공정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의 그 반도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쟁이 좀 심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이 이 현금 보유고에 있어서 10년간 이 현금 보유 세계 1위 기업의 자리를 차지해온 애플을 제치고 세계 1위 기업이 됐습니다. 좀 시장에 변화가 있을까요? 네, 우선 지금 10년 넘게 현금왕 타이틀을 보유했던 게 바로 애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에 의해서 이 왕좌에서 물러났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2분기에 현금과 유가증권 등의 보유액이 1,170억 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8조 5천억을 넘어섰다고 보고했는데요. 이는 애플이 30일 2분기 실적 발표에서 공개한 현금 보유의 1,020억 달러를 크게 뛰어넘는 것입니다. 애플은 한때 1,630억 달러에 달하는 현금을 보유한 적도 있었는데 6년 전에 행동주의 투자자죠. 칼 아이컨이 애플의 막대한 유보금에 대한 비판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투자자들의 압박이 커지면서 최근 들어 적극적으로 이를 줄이려 노력해왔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회사가 막대한 유동성 자산을 쥐고 있기보다는 그 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주주에게 배당금을 나눠주는 것을 선호하는데요. 애플은 이런 비판이 쏟아지자 최근 18개월간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배당금 지급에 나섰습니다. 또 연구개발 예산도 최근 18년간 가장 높은 매출을 15%까지 끌어올렸는데요. 반면에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현금 유보금을 더 늘려가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 일을 써왔는데요. 알파벳은 또 지난해 뉴욕의 여러 개의 구글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거나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기 위한 부동산 매입에 250억 달러를 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인사이드에서 얘기한 부분은 알파벳은 그동안 자사주 매입에 거의 돈을 쓰지 않았으나 곧 이런 관행이 바뀔 수 있다는 부분을 전했는데요. 이 알파벳의 이사회가 최근 자사주 매입용 예산에 250억 달러를 추가하도록 승인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 알파벳은 자사주 매입을 위한 제언으로 375억 달러를 확보했는데 실제로 알파벳의 이사회가 최근 자사주 매입용 예산에 250억 달러를 추가하도록 승인한 바 있고요. 올해 들어 알파벳은 자사주 매입을 위한 제언으로 375억 달러를 좀 확보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속보로도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 NC소프트의 이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9% 이상 하락을 했는데 이에 반해서 중국의 게임 시장은 거침없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 1월부터 6월까지의 총 매출이 2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의 중국에서의 게임 산업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국 게임 시장 조사 업체죠. 감마데이터가 발표한 2019 중국 게임 산업, 중국의 게임 산업의 상반기 보고서에서 올해 1월부터 6월에 중국 게임 업계 총 매출은 1,163억 1,000만 위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19조 9,500억 원을 벌었다고 얘기 나왔고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10.8% 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30% 이상 급증하던 중국 게임 매출이 작년에 당국의 규제 강화로 5.2% 증가에 그쳤는데요. 올해 다시 반전된 것입니다. 게임 종류별로 봤을 때는 모바일 게임 매출이 작년보다 19% 가까이 급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702억,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12조 원 선을 돌파했고요. 이 컴퓨터 게임이 322억 7천만 위안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에 온라인 게임 매출은 18% 감소한 59억 5천만 위안, 1조 원에 그쳤는데요. 이용자가 대거 모바일 게임으로 이동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닌텐도, 스위치, 또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단말기 게임 매출은 2억 8천만 위안에 불과했는데 전년 대비 증가율은 250%로 최대였습니다. 이 중국 게임 인구는 올 상반기에 5억 5,400만 명으로 한 해 전에 같은 기간보다 5.1% 늘었는데요. 이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기기 보급이 늘고 소셜미디어 같은 인터넷 서비스가 활성화하면서 게임을 접하기 쉬워진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게임 이용자 61% 이상이 게임을 인터넷 이용 한 부분을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이 여성 이용자가 남성의 6화갈 정도로 늘어난 것도 특징입니다. 이 유형별로는 여럿이 함께 팀을 꾸려 싸우는 다중 대결 게임과 슈팅 게임의 인기가 가장 높았고요. 이 역할 수의 게임인 RPG 점유율은 10% 미만이었고요. 또한 2015년 처음 형성된 게임 방송 시장도 올해 47억 7천만 달러로 5조 6,300억 원을 규모로 확대했습니다. 세계 1위 게임 시장으로의 성장은 중국은 질적으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중국 게임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수입은 작년 상반기보다 23% 증가한 57억 3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였고, 이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자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키운 중국 게임 회사들이 외국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감마 데이터 같은 경우에서 얘기에 따르면 올해는 왕조릉 야오, 그리고 명환시오 같은 이 기존 게임의 인기가 계속된 것에 더해 최근 출시된 완메이슬 제와 또 화빙증행이 각각 10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1,7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얘기했고요. 이 규제가 강화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중국 게임 산업은 품질 개선, 또 이용자 증가, 외국 시장 개척 등에서 건강한 발전을 이어가면서 놀라운 성적을 기록했다는 부분을 평가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내각이 이란 중앙은행의 화폐 개혁안을 승인을 했습니다. 현 통화를 1만 대 1로 축소하는 방안인데요. 이란 화폐 개혁의 배경 살펴봐 주시죠. 네, 우선 이란이 화폐 액면 단위를 1만 대 1로 축소하는 리디노베이션을 할 예정이라는 부분이 AP통신 통해서 보도됐는데요. 우선 보도에 따르면은 이란 정부는 내각회의에서 현재 리알화의 화폐 액면 단위에서 뒷자리 0을 4개를 빼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화폐 액면 단위 축소는 이란 중앙은행이 지난 1월 초에 정부에 제안한 것인데요. 이 미국의 제재 여파로 이란 리알화는 핵협상 타결 당시인 2015년 1달러에 3만 2천 리알에 거래되다가 최근에는 1달러에 12만 리알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만큼 리알화 가치는 떨어진 것인데요. 이런 부분은 식료품에서 약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며 인플레이션을 좀 심화시킨 부분이고, 이란 국민들 같은 경우는 식품점에 가서 30달러 가량의 물건을 사는데도 1,000만 리알 이상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높은 실업률까지 생활고를 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란은 또 화폐명인 리알을 토만으로 바꿔 부르기로 결정했는데, 이 토만은 1925년까지 이란에서 쓰던 통화 단위로 현재는 10리알을 뜻하는 단어로 리알과 혼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빅 이벤트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이벤트라고 좀 표현하기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시장에는 좀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여부가 오늘 발표가 되게 되는데 전략 가져가기 좀 어렵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오늘장 대응해보면 좋겠습니까? 우선은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에 대한 결정 부분은 이미 지금 시장에 주식이 선반영 상품이라는 걸 가정한다면 반영이 됐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발표된 이후에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일본, 미국의 3자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반전을 이끌기는 좀 부족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일본을 향해서 이 화이트 국가의 제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경고를 몇 번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전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인하에 대한 발언이 완화적으로 됐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악재가 아직까지 산중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뭐 트럼프 관세에 대한 얘기 나오기 때문에 시장은 좀 그 변동성이 심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하지만 최근에 시장 장세가 전략 후강 강세를 보여주는 상태에서 어떤 오후장을 대비한다면은 오늘 오전에 주가 떨어졌을 때 저평가돼 있는 종목들은 매수하는 관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여부가 발표됩니다. 함께 2부에서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도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